안녕하세요. 리타인사이트의 김영근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시작할 건데요. 일단 먼저 지난달에 2월 달에 있었던 이슈 중에 저희가 이제 스페셜 리포트를 원래 다루려고 했었는데 좀 예측이 안 돼가지고 못 다뤘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많이 됐죠. 많이 된 상태인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전격적으로 침공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침공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거의 고립되고 있죠. 이런 일은 아마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제재할 때 예를 들면 이란이라든가 예전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그 국가들을 제재할 때 항상 그 옆에 보면 우군이 있었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이제 북한도 제재를 했지만 중국이라는 우군 때문에 죽진 않았죠. 경제가. 그렇게 좀 우군이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 제재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제재를 받게 됐는데 제재 수위도 지금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그 분야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세계가 동시에 지금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중국을 제재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러시아란 나라가 지금 거의 지금 콘에 몰려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러시아 제재 때문에 사실은 유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 한 90불에서 100불 정도는 밸류에이션상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10불이 넘어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쟁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가 이제 러시아에 등을 돌리다 보니까 러시아의 에너지도 지금 구매가 취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러시아의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게 70% 정도가 지금 구매 취소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산을 빼고 나머지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고점이 어디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유가는 150불, 160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200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단기적인 수급 불안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증산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은데 어저께 회의할 때 보니까 15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그냥 기존대로 감산 축소를 기존대로 그냥 하는 걸로.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셰일가스를 지금 생산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오펙 입장에서는 이제 고유가를 즐기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굳이 나서서 유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고요. 과거랑 다르죠. 과거에는 이 유가가 조금만 올라도 미국의 셰일가스가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오펙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자기네들도 증산을 안 하면 시장을 뺏겨버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친환경 정책 쓰고 하고 하면서 셰일 업체들이 다 망했죠. 망하고 새로운 투자를 또 못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생산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터지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지금 버블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3불이 버블인데 103불을 넘어갔으니까 이제 버블 영역으로 진입을 했고요. 버블 영역 진입하고 나면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이기 때문에 예전에 마이너스 25불까지도 갔었지만 위로 또 얼마나 갈지를 단기적으로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의 제재도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제재들은 그렇게 중요한 제재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키는 그 제재가 이제 결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스위프트망이라는 게 뭐냐면 국제은행 간의 달러 결제를 하거나 달러 송금을 할 때 스위프트망을 이용하거든요. 그 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스위프트망에서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은행마다 러시아 은행들의 코드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내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보낼 수도 없고요. 입금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다 차단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켰다는 건 사망 선고랑 똑같아요. 금융시장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이제 결정되면서 러시아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한 상태에서 스위프트 그 제재가 나기 전에 그냥 철수를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텐데 철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인 지역까지 폭격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폭격을 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 한 2,000명 정도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러시아는 여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죠. 여기서 포기를 해도 제재가 풀릴 것 같지 않고요. 이미 민간인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를 안 하고 우크라이나 점령한다고 해도 뭐 제재 당연히 풀리지 않죠. 제재는 제가 봤을 때는 쭉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금융 제재를 받고 스위프트망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은행을 ATM기 찾아가지고 현금을 찾고 있고요. 뱅크런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지금 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루블화 가치가 거의 40~50%까지 빠졌으니까 폭락을 했으니까 그만큼 또 물가가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가 사실 해외 쪽에 많이 예치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환 위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서부터 예상을 해보면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뭐 그냥 폭격하고 우크라이나 접수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러시아 경제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가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죠. 두 개 다 일어날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98년도인가요? 97년도 러시아 옛날 소련이 IMF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외환위기 때문에 그게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피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겠죠. 지금 뱅크런도 발생하고 은행들이 다 그냥 스톱이 됐기 때문에 내부적인 뱅크런,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예전에 독일의 바이메르 공화국이 이제 하이퍼를 겪었었는데 돈의 가치가 휴지가 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몇천 %씩 나오는 이제 그런 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건데 지금 러시아 화폐에 대한 가치가 지금 50% 빠졌지만 그리고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그래서 루블화 가치가 0에 수렴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게 돼 있죠. 그리고 생필품도 모자르고 외부에서 뭐 물건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 갖고 들어오잖아요. 결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무역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외환 위기, 그 국가 파산이죠.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국가 파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을 뭐 99%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는 거의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죠. 지금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제 주변에도 이제 루블화 많이 빠지고 뭐 러시아 증시 빠지니까 좀 사면 되지 않겠냐, 뭐 기회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겨서 뭐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사실은 들어가는 건 거의 자산행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제 폭락은 둘도 없는 찬스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돈이다 생각하면 뭐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서 벌 확률은 거의 1%도 안 되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러시아의 경제가 그런 식으로 망가지게 되면 결국은 뭐가 발생하겠어요? 내부에서 혁명이 발생하겠죠. 그냥 놔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쿠데타는 러시아 푸틴의 측근들 그리고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측근들이 배신을 하면 쿠데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의 이번 사태의 끝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국가 파산, 또 하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마지막 혁명, 혁명이나 쿠데타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푸틴이 축출되고 나서 뭐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재가 풀리겠죠. 풀리면 또 다른 기회가 오겠죠. 만약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러시아 자산을 사도 돼요. 제재는 풀릴 거고 결국은 러시아가 완전히 이제 뭐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혁명까지는 혁명이나 쿠데타까지는 가야지 이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결국은 그 과정까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전 세계 경제나 또는 금융시장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 스위프트망을 차단하는 건 러시아 은행들도 망가지지만 러시아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한테도 타격이 커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투자했던 거를 회수하고 싶어도 돈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돈을 뺄 수가 없거든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동시에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좀 유동적으로 몇 개 은행을 좀 열어줘서 자국 내 기업들이 돈을 빼올 수 있게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 거의 스톱이 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뭔가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러시아가 좀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처럼 작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랑 GDP 규모가 좀 작죠. 우리나라보다 참 작지만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에 해당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망가졌을 때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 완전히 돈이 스톱이 됐을 때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고구마 줄기 빼듯이 줄줄이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는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죠. 그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그 서브프라임은 뭐 미국은 워낙 큰 나라였으니까 뭔가 은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은행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예측이 안 되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얼마나 발생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문제는 발생해요. 그거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번 스위프트망 제재는 그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폭풍은 지금으로부터 뭐 한 1, 2개월 안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시장의 안도랠리도 하고 뭐 반등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몸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3월 스페셜 리포트는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상황이 되게 혼돈에 빠져 있잖아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이.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 자산 배분 전략 모델을 좀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모델에 따르면, 저희 모델에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뭐 최적의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가 또는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사인들이 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이 가장 최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스페셜 리포트 작성해 봤고요.